나 촉법소년인데 어쩔래? 드라마나 웹툰 속 악역의 대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소름 돋는 현실을 파헤쳐 봅시다. 자, 이번 사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PC방 사장님의 제보네요, 최평론가님. 충격적입니다. 일단 제보자는 전북 군산에서 PC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눈에 봐도 조금 어린 이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아이들이 그 틈에 드나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2명의 여학생이 문제였는데요. 이들은 흡연 부스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영상을 보면요, 라이터 불빛이 번쩍하는 게 잡히기도 하고요. 또 PC방에 와선 컴퓨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자에 몸을 눕혀서 4시간, 5시간 쉬다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에 두 여학생이 매장 안에 들어와서 카운터 쪽을 좀 뒤지는 모습도 발견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금고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시 보안업체 관제센터에서 CCTV로 먼저 포착해서 내보내게 됐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루는 PC방 직원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여학생들이 우리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 다 데려오겠다. 가만 안 둘 거야. 라면서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진 오빠들 데려오겠다. 이래서 일진 오빠를 데려와서 이 PC방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이다. 협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최근 백주 대낮에 PC방 대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화기 대꿀잼. 자, 그 여학생 손에는 마우스가 아닌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얘네가 카운터 안에를 뒤져보고 물을 마시고 흡연실 가서 담배를 피고 나오더니 뒷문 쪽에 소화기 있거든요. 그거를 한 애가 들어가지고 맞은편 다른 애가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걔한테 쐈어요. 그 맞은편에 있던 걔가 또 이쪽으로 오더니 소화기에 남아있는 그게 있었나 봐요. 또 분말이.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쏘았던 애한테 또 2번을 갖다 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한 8명? 그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옷에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이게 그 상상이나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말 손님이 10명 정도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저렇게 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사흘 전이었고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무인 영업 중이던 매장에 저 문제의 여학생 2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카운터 쪽을 뒤진 뒤에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서 청소용 세제가 든 분무기를 먼저 꺼내듭니다.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제가 든 분무기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한 여학생이 저렇게 소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켠 뒤 촬영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소화기를 분사해버렸습니다. 다른 학생도 질세라 맞은편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마구 쏴댔는데 중간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막 웃어요. 이 학생들이. 이후 여학생들 끝까지 웃으면서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당시 소화기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매장 절반이 뿌옇게 분말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면서 이게 소화기 그 노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인칭 시점에서 그걸 쭉 뿌리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하려고? SNS 올리려고. 자, 당시 그냥 벼랑간 영문도 모른 채 그 소화기 분말을 맞은 그 손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우선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옆을 봤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학생 2명이 저희를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설마. 이게 많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한참 이제 저희도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막 뒤에서 이제 소화기를 막 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화기를 다 뒤집었었거든요. 어쩌면 좋아, 교수님 진짜. 네, 그러니까요. 얘네는 무슨
사고를 치면서 본인들이 재밌고 스트레스 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입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에 따르면 맨 처음부터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 손님들을 찍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소화기를 이렇게 발사를 하기에 이른 거예요. 해당 손님 온몸에 분말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소화기를 쐈냐? 라고 따져 물어봤더니 이 여학생들 막 우물쭈물 하더니 계좌이체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 갑자기 대걸레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하는 척했대요. 손님께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잡았습니까? 연락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의 태도가 더 경악스럽습니다. 겨우 신원을 파악해보니까 중2 촉법소년이라고 전해를 들었고요. 피해라도 좀 보상받고자 그 학생에게 그중 한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나한테만 연락하는 이유가 뭐냐,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면서 오히려 제보자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 번호를 내 동의 없이 받아와서 협박 같은 말들이나 하냐며 따지기도 했고요. 급기야 제보자를 향해서 성인이면 생각머리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한 번 더 경찰서에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자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그건 통보고요. 그쪽이 내 부모도 아닌데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 부모님도 그따구로 말 안 한다라면서 끝까지 적반하장 태도였다고 합니다. 또 현재 두 학생의 부모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좋아. 그러게요. 촉법 소년으로 추정이 되죠. 형사처벌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민사 책임은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질 여지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저 컴퓨터 다 저거 엉망진창됐어. 분사기가 물이 아닙니다. 산성 성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다 망치고요. 사실 최근에 AI 이런 것 때문에 부품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컴퓨터 요즘 엄청 비싸요. 그래서 문제는 수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보자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두면 가만 놔두면 보복으로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냥 경찰이 사건 반장 얘기해라라고 이 조언 들었다고 해요. 경찰이요? 예,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거 그냥 사건 반장에 그냥 제보하세요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의 얘기 아마 고민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차피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처벌도 못하니 예. 방송해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평생 박제나 해놔라. 차라리 막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못 받고 또 혹시나 또 나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협박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쩌면 좋아 저것들 진짜. 그러니까요. 쟤네가 지금 이제 촉법소년으로 이제 뭐 처벌이 어렵다는 거를 알고 저런 짓을 했을 환경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부모님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환경도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 주인께서는 지금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신 거고 손님도 분말을 뒤집어 썼잖아요. 저 아이들 좀 따끔하게 혼나야 그나마 본인들 잘못이라도 알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경찰차 안 무법자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만나보시죠. 보여줘야지. 니들 다 돈 줬잖아. 니 내가 수납하면 니 주식해. 생각 잘해. 나 니 어떻게든 주식해. 대답을 해. 이 좀 조용히 좀 해. 몇 살이야? 16년생이다. 16년생이면 몇 살이야? 인권 하다가 공권력에 경찰의 손발이 전부 묶여버린 그 처참한 광경을 지금 다들 목격하고 계십니다. 네, 이럴 땐 정말 AI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그 촬영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12년생 중학교 2학년으로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 등장하는 법원 이송 결정문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보면 이 남성이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이송이 된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바로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경찰차 안에서 압수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거고요. 두 경찰관에게 시종일관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을 막 찍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쓰여져 있진 않아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상황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하은 아나운서가 이 남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12년생, 지금 14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놈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촉법 1살 낮추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점잖은 분들끼리 며칠 전 논의를 하더니 현행 유죄로 결론을 내렸죠. 박 변호사님, 나라꼴 참 좋습니다, 진짜. 이제는 나이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범죄 저질러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지배하는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편집이 안 된 영상을 봤더니 그 옆에 동석해서 가시던 그 경찰관 분이 손을 이렇게 부르르 떱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피덩이 같은 놈이 자기한테 야 이 XXX 뭐 그렇다고 해가 경찰관이 뭐 때리고 뭐 죽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촉법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촉법이니까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나 협박죄 같은 게 성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 옆에 앉은 저분의 표정 보세요. 진짜 속으로 참을 인을 몇 개를 진짜 썼을지 모릅니다. 손을 막 부르르 떠는 게 막 보이더라니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3명이 경찰을 피하려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앞부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범인을 잡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내리막길을 질주하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박습니다. 차에서 앳된 아이들 3명이 내려 달아납니다. 곧바로 경찰차가 쫓아오고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을 직접 뛰어 뒤쫓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접힐 만큼의 충격. 옆에 다 터졌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에서 난 사고입니다. 2시간 전쯤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발견해 추적하자 이를 따돌리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에 들이박은 가드레일은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보도블럭이 완전히 들릴 정도로 기둥은 뽑혀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3명 중 1명을 바로 붙잡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0대 학생이었습니다. 조그만 애들 셋이서 뒤에서 2명이 내리고 앞에 3명이 내리고 또 밑으로 도망가고 경찰차를 쫓아가시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3시 25분쯤 달아난 2명을 붙잡았습니다. 모두 초등학생이었고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했고 시동이 켜져 타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소년부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아빠 차를 훔쳐 3시간 넘게 타고 다닌 초등학생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 1명은 지난주에도 훔친 차를 몰고 사고를 냈다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촉법 소년이라 풀려났는데 일주일 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차량 앞바퀴가 인도 위로 올라가자 급히 멈춥니다. 이번엔 후진하는가 싶더니 꿈틀합니다. 유리창이 한번 열렸다 닫히고는 다시 움직여 아예 횡단보도 위에 서버립니다. 잠시 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키가 작은 아이 둘이 내려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충남 천안에서 아빠 차를 훔쳐 달아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차는 60km 넘게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훔친 차를 3시간 넘게 몰아서 이곳 인도의 대고는 이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형사 기동대까지 투입해 인근 PC방 입구에서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들이 많이 있으면 겁먹거나 조금 그럴 법도 한데 그런 거는 조금 안 느껴지더라고요. 겁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천안에서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만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이어서 풀려났는데 이번엔 친구와 함께 친구의 아빠 차를 훔쳐서 운전했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소년 재판부로 넘기는 게 고작인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소년범을 위탁시설에 분리하는 긴급 동행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전현재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지금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합니다.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는 운전자도 13살 중학생이었고 얘네들이 법을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마구 뿌리고 달아난 아이들도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현행 만 10살부터 14살 미만인 촉법 소년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부가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2달간 치열한 논의를 거쳤는데 14살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약 200명의 시민 수기단 쪽에선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심한 이제 피해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다시 고려를 해야 될. 악용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연령대를 낮추거나.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섣불리 낙인 찍기보다는 교화가 가능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본류 심사원도 지금 전국에 한 곳밖에 없고 6호 시설이나 7호 시설, 그리고 이제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과밀 수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과가 남진 않지만 보호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사실상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수정과 보완 이후 이번 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해야 할 만큼 촉법 소년 범죄 건수가 매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길게 보면은 한 5년 단위로 보면은 최근에는 한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2만 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 사무실에는 사건이 들어오지? 아, 그렇군요. 이제 촉법 소년들의 범죄 수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범죄 유형도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네요. 네, 점점 그 범죄 유형이 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폭으로 끝날 만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과격화되고 심화되는 범죄 양상을 보이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강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범죄 그렇죠.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이버불링 같은 거 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좀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랑 달리 본인들이 촉법인 걸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보면은 나는 이 촉법이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막 대든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니까 야 이거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저 정도면은 오히려 충분히 처벌을 해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저지르는 게 범죄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촉법 연령을 조금 낮춰서 이 친구들에게도 형사상 처벌을 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필요성이 먼저 대두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국민적인 필요성 대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러면은 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 쪽에서는 이게 새로운 논의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건 법 쪽의 내부에서는 사실 반대 의견이 꽤 있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촉법소년 논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촉법소년이라는 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법상의 이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라는 거고 지금 논의는 그러면은 이 상한인 14세를 한 살 정도 낮춰서 13세를 딱 기준으로 본다면 13세인 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보자. 이 친구들은 지금 현행은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보호처분도 물론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라는 점을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보태두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경미하다고 하면 보호처분도 할 수 있게 이게 선택이 가능하죠. 그 범죄의 양정에 따라서. 근데 14세 미만 이 경우에는 지금 보호처분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재량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내려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세만 놓고 보면 뭐 이제 중2, 중3 그렇죠. 이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논의라고만 너무 비춰지다 보니까 아 마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걔네들 앞으로 형사처벌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세 즈음 되는 학생들이 워낙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형사법상 처벌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게 연령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라는 점을 하나 아시면은 좋겠어요. 짚고 가는 겁니다. 18세 미만은 또 현재 보호처분이 가능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그게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연령을 낮추고 재량껏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보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또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제 찬반 논의가 있는 쟁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렇죠. 설명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과연 13세인 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맞아요. 맞느냐? 그 어린 아이들인데 얘네를 어떻게든 좀 교화를 시켜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교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너 전과 1번 뭐 전과 낙인을 막 찍어서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처벌을 늘리면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느냐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굳이 어린 아이들에게 형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일단 한번 그게 조금 더 사실은 법조계에서 유력하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공감은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같이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엄벌주의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부터 엄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엄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걸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다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구속시키라, 다 장기징역하라고 하는데 뭐 왜 한 15년 때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일단 저희는 다 아는 게 처벌을 하거나 그러니까 징역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나쁜 물이 들어 나옵니다. 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배워와. 네. 일단 나는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같이 방에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과 나가면은 조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좀 더 이번엔 안 걸리고 이번엔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트렌디한. 야, 너 아직도 그런 방법이야? 야,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 나는 사기꾼인데 너는 범죄 수익 은닉하는 애네. 우리 같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한 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각자 이제 오답 노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학습해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단기징역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기에 집유를 붙이자고 하는 이유가 괜히 들어가서 애가 전문화가 돼서 온다. 전문 불법인이 돼서 그 포켓몬 진화하듯이 진화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말 나쁜 일을 해갖고 장기징역을 해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유를 둬서 집유 기간 동안 오히려 사고 안 치게 두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한 서너 달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하는 걸 굉장히 재판부에서 꺼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경우도 그러하니 어린 아이의 경우엔 더 심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은 이 친구들이 뭐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하면 학교가 비어지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평생 이제 낙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이제 구치소라든지 아니면 벌금형 전과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을 처벌하는 게 옳으니까 나이를 낮추자라는 논의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웬만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소년보호 처분이라든지 하되. 선처를 베풀되 아주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약간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촉법소년 문제는 그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뭐 보호자 부재, 뭐 스마트기 확산 이런 구조적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나이 낮춘다고 다 해결이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논의도 호주는 있어서. SNS를 금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 유형들도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조금 사회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워낙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막 나쁜 마음을 먹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뭔가 과시하거나 호기심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선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고민할 필요는 필요하겠죠.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또 처벌을 하고 보호 처분을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의 여론이 너무 흉악해져가고 낮춰지는 연령, 범죄 연령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화적 효과든 아니면 응보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좀 하향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더 다수설이죠. 그렇죠. 뭐 통계 같은 거 보니까 뭐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실 동의하는 입장인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뭐 처벌하면은 뭐 범죄가 예방이 되냐? 예방적인 측면 말고 피해자를 위한 어떤 응보의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요 논의라는 걸 다시 한번. 취지가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 하자가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으니 그 선택권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최다은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굉장히 같은 게 위화적 효과가 필요해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처벌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뉴스나 이런 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촉법 낮아져 갖고 너네 이제 처벌돼. 너네 잡혀가, 너네가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 징역 갔어 라고 한다면 저는 위화적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향이 된다고 해서 모두를 다 징역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워낙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세 이상이면 웬만한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된다 아닌다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처벌 안 받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연령을 좀 낮추는 논의가 시작이 된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의 논거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최다은 변호사 개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몇 살까지?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좀 투표권도 더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가 있고, 민사상 뭐 혼인 연령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변화하는 추세 아니냐. 그러니까 형사사건도 당연히 낮춰야지. 한데 그 논리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얘기와 형사법적으로 제재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더 강화하고 권리를 좀 제한하는 측면으로 늘린다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교수님다운. 가장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할 그렇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살 정도 낮춰보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1살 더 낮추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통계로 봤을 때는 13세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70% 정도는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12세는 또 상당히 낮고 그래서 13세 부분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레슨을 좀 다니는데 야구 레슨에 가면 가끔 엘리트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중1만 하더라도 저보다 공을 빠르게 던집니다. 저도 체구가 182cm에 막 80kg 가까운데 저보다 공이 빨라요. 그런 친구들이 던진 공에 맞으면 정말 아플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633 제도에 맞춰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촉법,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조금 수렴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촉법 소년 문제는 그 연령 하향 말고도 다른 대안은 또 없을까요? 저는 사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사실상 방임이나 학대를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입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모가 학대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선행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학대나 방임에 대한 여지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부모가 그런 상황에 노출하는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건전한 상황에서 기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처벌하고 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방임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선 본인이 수사받기 싫어서라도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나설 유인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애가 나가서 사고를 치면 나는 바로 피의자 전환이다. 바로 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 민사적 책임을 좀 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지금은 그 교육을 잘했다라고 하는 약간 과실 책임처럼 돼 있지만 저는 그냥 과실 있건 없건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그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음보는 아니지만 손해의 전부,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논의하실 게 또 있나요? 단순히 이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테니까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찬성을 하고 정말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6호 처분인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이제 감호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얘네한테 6호 처분을 해도 보낼 데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도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화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조금 더 이런 감시를 하고.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신 것처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을 봐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6호를 받았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절차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갔는데 경자가 어디 기관에 보내래. 근데 그 기관이 없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처리가 돼야 진정한 그 행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더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부분은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이 정도 선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현업에서 지금 형사 사건을 계속 굴리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실무적인 얘기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번 논의가 그 촉법 소년들을 무조건 처벌하자라는 논의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18세, 그러니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인 사람들은 그 형사적 처벌과 보호 처분 둘 다 가능하다. 그거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고 최다은 변호사는 1살씩 내리는 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정구승 변호사는 2살 내리고 민사적 책임을 부모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최다은 변호사님은 의무적 부모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어디 가서 촉법소년 얘기 나왔을 때 좀 잘난 척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도 이러한 전문적인 주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그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밤에 사실 새벽에는 어린이가 안 다니는데 왜 이거를 단속하느냐라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제기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들도 민생이기 때문에 민생이 곧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불러주시니까 약간 고정을 노리게 되는데 랜덤하게 불러야 열심히 제가 준비를 좀 취재도 좀 하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